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최근에 열린 국제 행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방위청에서 중견 관료로 근무 중인 야마모토 타쿠야라고 합니다. 정확한 직책을 말하자면 군사기술 도입과 평가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이며 각종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일본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국제기술 교류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스스로 기술 선진국의 위치를 만들어왔고 적어도 군사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독보적인 존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수많은 자료와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쌓아온 확신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외국, 특히 한국처럼 과거에 일본에 의존해왔던 국가들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말의 경계심은 가졌을지언정 진심 어린 존중이나 위기감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과의 기술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실제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출근길 전철 안에서 뉴스 속보 알림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 제목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 뜨는 순간 저는 한동안 화면을 응시한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 보고용 메일이 쏟아졌고 급히 소집된 기술전략회의에서 모든 시선은 자연스레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담당자로서 태연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은 우위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꺼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거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계약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정작 저를 포함한 실무자들은 누구보다 그 계약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실무 보고를 맡은 젊은 사무관이 폴란드군 당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운용 편의성과 장비 성능이 일본보다 뛰어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고 말했을 때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은 것 같은 침묵에 휩싸였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위 기술 관련 박람회가 열렸고 저는 일본 대표단 기술 분석 책임자로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런 박람회는 매년 몇 차례씩 참석해왔기에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의례적인 일정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 부스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형 장비가 있었습니다. 외관이 세련되긴 했지만 처음엔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가가 보니 부스 전면에 큼지막하게 한국 시뮬레이터 체험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태극기를 형상화한 마크와 함께 명확히 한국 방산 기업의 로고가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체험용 기기겠거니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험 대기 줄이 생각보다 길었고 체험을 마친 사람들의 반응 또한 단순한 이벤트 참여 이상의 감탄과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저는 슬그머니 발걸음을 되돌려 그 시뮬레이터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기기 자체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한 정밀성이 느껴졌습니다. 탑승형 구조였고 조작석에 앉은 체험자가 실제 전차 조종사처럼 페달을 밟고 조준경을 돌리며 조작을 시작하자 내부 스크린이 실시간으로 반응했고 가상 전장 환경이 극도로 현실감 있게 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동 속도, 전장 내 장애물 회피 반응, 표적 인식 속도 등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체험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즉 가상 적군이 측면에서 기습적으로 등장하거나 돌발적인 조작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거의 지연 없이 자율적으로 제 경로를 설정하고 다음 행동을 유도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것에만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계가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기에 저는 본능적으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몇 분을 더 바라보다가 저는 억지로 몸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말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런 걸 만든다고.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제 두 눈이 본 장면은 너무도 명확했고 성능은 숫자와 반응 속도로 냉정하게 증명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터 체험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행사장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작 시뮬레이터 하나에 흔들릴 정도로 제가 허술한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무엇보다도 분석가로서의 냉정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한국 기술 시연이 줄줄이 이어졌고 그 하나하나가 제게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드론 자율비행 플랫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소형 전술 무인기처럼 보였지만 몇 분간의 시연 장면을 지켜본 저는 안면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굳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단일 드론이 아니라 다수의 드론이 군집 형태로 움직이며 서로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장애물 회피 및 목표물 탐색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중앙 서버가 아닌 각 유닛이 스스로 판단의 경로를 조정한다는 점이었고, 이는 명백히 진화된 AI 분산 구조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연된 스텔스 무인기는 날렵한 형상과 적어도 침투를 위한 특수 코팅 재질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시연 중 비행 경로를 완전히 숨긴 채 레이더, 회피 기동까지 선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저런 기술이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면 위협적이겠군이라는 말을 무심코 속으로 중얼거렸고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는 마치 배신과도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 잠시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건 AI 기반 타격 조정 시스템의 시연이었어요. 실제 전투 환경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 상황 분석을 통해 적군의 위치, 병력 밀집도, 기상 조건 등을 종합 판단한 뒤 가장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자동으로 선정하고 명령을 내려보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희가 겪었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 처리 속도의 병목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측의 시스템은 그런 지체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전 예측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탄을 억누르는 선에서 끝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과연 일시적인 기술 전시의 결과일 뿐일까?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행사 마지막 날 박람회가 마무리된 직후 우리는 곧장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였고 대표단 대부분이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저 기술 시연 행사였을 뿐이었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어딘가 불편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몇 분간 이어진 뒤 한 젊은 기술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AI와 시뮬레이션 기술, 제가 보기엔 단순한 데모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차세대 전장 네트워크 개념을 실제 장비에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안에서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존재가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무력한 과거처럼 취급당하는 느낌이었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자리에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을 뱉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성장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경험한 전장수는 제한적이며 기반 기술의 깊이도 아직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그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아졌고 말투도 단호했습니다.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이 이번엔 다른 결의 정적이었어요.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고 몇몇 후배 직원들의 눈빛 속에서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무언의 반론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자료 정리로 하루를 마무리했겠지만 그날 밤만큼은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있자니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감정이 계속 꿈틀거렸고 결국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전날의 시연 영상과 실시간 데이터 로그 파일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제점을 찾고 싶어서였어요. 이건 단지 연출일 뿐이야 라고 어딘가 허점이 있겠지라고 믿고 싶었고 그래서 차분히 로그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거듭할수록 저는 점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 드론의 경로 회피 알고리즘은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재조정되었으며 GPS 의존도가 낮아 장애물 회피와 목표 재획득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목표 인식에서 타격까지 걸리는 응답 시간은 일본산 시스템보다 평균 0.4초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그 오차 범위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부분은 타격 판단을 내리는 로직 내부에 적용된 예측 분석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단순히 실시간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상황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을 통해 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즉, 그들은 이미 기계 학습과 전장 AI의 융합 구조를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방위청의 공식 요청으로 유럽 방산 분석팀과의 비공개 기술 교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공동 기술 트렌드 분석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일본이 그간 추진해온 수출 전략이 잇따라 좌절된 배경을 직접 청취하고 유럽 측의 기술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자리였기에 참석자 전원의 신원이 사전에 확인되었고 회의록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 유지 조건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유럽 군사기술고문단 그리고 유럽연합산하연구소 소속 분석가들까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 중 몇몇은 과거에 저와 다른 국제 세미나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기에 저는 그들의 얼굴을 익숙하게 느꼈어요. 그러나 그날 회의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본의 기술 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미묘한 기대감이나 존중의 기류가 흐르곤 했는데 이번엔 어딘가 침착하고도 관찰자적인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일본 측에서는 자위대 차세대 전차 플랫폼 개발 상황과 자율 무기 시스템 통합 계획에 대해 상세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자료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설명 역시 기술적인 완성도가 드러나도록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질문을 던지는 이도 거의 없었고 중간중간 고개를 돌려 속삭이는 장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소 무겁게 변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듣고 적는 말 그대로 청취자의 자세로 앉아있던 외국 전문가들이 하나둘 시선을 맞추고 책상 위에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감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러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독일 연방군 기술개발국의 피에르 르몽 박사가 먼저 손을 들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야마모토 씨, 자료는 훌륭했습니다. 정리도 명확하고 특히 경로 예측 모듈의 구조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율제어 모듈이 타격 명령을 최종 결정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GNSS 기반의 동기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 순간 제 입안이 바싹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문 자체는 공손했고 비판의 색조도 없었지만 그가 던진 말의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위치 좌표 입력은 GPS 기반으로 진행되며 다중 보정 알고리즘이 병렬로 작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상하게 자신 없는 기색이 감돌았어요. 피에르 박사는 제 대답을 조용히 듣고 난 뒤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를 넘기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최근엔 그 방식이 다소 위험하다는 평가가 많아서요. 특히 정찰 위성 혼선 시나리오 하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십 가지 반론과 변명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은 채 정리되기도 전에 미국 측 분석관이 말을 받았습니다. 미국 방산기업 알로젠사의 전략 책임자인 조셉 맥킬리시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끼운 채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고는 다소 장난스럽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GNSS요? 그거 벌써 다들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요즘 유럽이든 미군이든 센서, 퓨전 기반 분산 통신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일본은 아직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나요? 순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직접적으로 뒤처졌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사실상 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는 의미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가능한 한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저희도 현재 차세대 버전에서는 센서, 퓨전 기반의 독립 자율 알고리즘을 설계 중입니다. 다만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실용화. 그게 문제죠. 한국은 이미 폴란드 측하고 그 시스템으로 실전 적용까지 테스트를 끝냈다고 하더군요. 작년 훈련 영상도 본 적 있는데 꽤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그 자리에서 가장 명확하게 언급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누가 보아도 의도된 비교였어요. 일본은 아직 실용화 단계조차 멀었고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기술을 적용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에 나선 인물은 독일 연방군 방산기술자문위원인 하인츠 베르나르트 박사였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논리적이면서도 날카로웠기 때문에
저는 그의 발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야마모토 씨. 일본의 차세대 전차 플랫폼은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료를 들춰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최근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실전 배치한 결과 작전 지속 시간의 증가와 야간 작전 시 소음 억제 효과에서 큰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전기 구동이 주는 전술적 이점은 특히 도시전에서 탁월하다는 게 저희 내부 보고의 결론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 측도 동일한 방향의 연구 결과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입술이 매끄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수치와 보고서 일부가 맴돌았지만 그 어떤 내용도 실전 테스트 완료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아직 우리는 개념 설계와 프로토타입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몇몇 부품의 내구성 검증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기술적 허점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신중한 말투로 말을 돌렸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비공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관련 데이터가 실전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공유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 말은 사실상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나 다름없었고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엔 다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어요. 누구 하나 노골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은 굳이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의 이면을 이미 충분히 읽어냈기 때문이겠죠. 회의는 이어졌고 다른 국가의 발표와 논의가 계속됐지만 저는 그때부터 어떤 내용도 온전히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반복해서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가?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정리하던 저는 평소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프랑스 군사기술평가단 소속의 중령이 저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 역시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기에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이 남았어요. 실례합니다, 야마모토 씨.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마치 내부적으로 듣지 말아야 할 진실을 귓속말하듯 꺼냈습니다. 최근 프랑스 기술센터에서 진행한 모의전 평가 결과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신형 장비들이 여러 테스트 항목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FA50 플랫폼의 전자장비 통합 성능은 미 해군이 운용 중인 트레이너보다도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일본 쪽 장비는 여전히 신뢰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마지막 말을 고르듯 멈췄고 이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이 좋고 정교하긴 한데 실제 작전에서 요구되는 유연성과 응답성 측면에서는 다소 무겁다는 느낌이랄까요. 그 순간 제 가슴 언저리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뼛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고 저를 감싸고 있던 기술적 자존심의 외피가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 말 한 줄, 올드하다는 평가가 제가 지난 수년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 노력 전체를 한순간에 퇴물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마지막 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국제통합 시뮬레이션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해놓고 다국적 장비들을 동일한 조건 아래 비교하는 행사였기에 방위청에서도 그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참여국은 총 6개국이었으며 각국의 AI 기반 무기 시스템이 정찰, 공격,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시나리오가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환경이라는 것이 어차피 변수 통제가 완벽하진 않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여주기식 시나리오를 준비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은 최신 자율 전차와 공격형 드론, 네트워크 기반 지휘 시스템을 투입했고 전반적인 구동 구조는 안정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전은 달랐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첫 번째 충격은 너무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한국 팀의 무인기 군단이 초반부터 일본 측의 전차 위치를 정확히 포착하고 유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텔스 기동을 통해 정찰에 성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측 통신망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느껴진 저는 곧 분석 모니터를 확인했고 곧바로 지연 발생이라는 붉은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본 전차가 자율 모드로 방어 자세를 취하자 한국 측 시스템은 이 전차의 과거 궤적과 회피 패턴을 빠르게 분석한 뒤 가장 높은 확률로 성공할 타격 시점을 3초 이내에 예측했고 그 타이밍에 정확히 드론이 투하한 모이탄이 타격 구역 중심에 명중했습니다. 적측 자율 전차 시스템 작동 중지, 일본 장비 제1차 피해 판정, 시뮬레이션을 주관한 통제 요원이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제 손등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측이 역습을 시도했으나 한국 장비는 이미 후속 드론 부대를 분산시켜 통신 지연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였고 오히려 일본 드론 2기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후 45분간의 시나리오 동안 일본 시스템은 적탐지 실패, 통신 지연, 자율 경로 오류 등 총 7건의 주요 기능 장애를 일으켰고 한국 시스템은 단 한 차례도 전산 오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 종료 후 현장에 참석한 기술평가단의 종합 브리핑이 이어졌고 그 자리를 이끌던 영국 국방분석청의 로버트 히긴스 박사는 요약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일회성 우열 비교가 아닙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통합하고 학습시키고 실제로 작동하는 환경에서 테스트해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정밀하지만 전체적인 통합성, 유연성, 기민함에서 한 세대 뒤처져 있습니다. 그는 발표 마지막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기술적 기준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기준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온몸이 뻣뻣해졌고 숨결조차 버거웠습니다. 저 말은 누군가의 공격적인 비판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조롱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모멸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훈련장을 빠져나오는 길, 저는 그동안 자신 있게 걸어왔던 그 수많은 회의장 복도를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준, 정밀함, 일본식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들이 파편처럼 부서지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사이로 한 가지 문장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 그 말이 처음 제 안에서 떠오를 땐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명확했고 아무리 자존심으로 버티려 해도 눈앞의 데이터와 결과는 진실을 가감없이 들이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펜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보고서 양식이 펼쳐져 있었어요. 보고서의 결론 항목을 쓰는 데만 몇 시간을 썼습니다. 수십 번 지우고 다시 썼다가 마지막엔 담담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통합성, 예측성, 적응력 등 모든 부분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다. 더 이상 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전략적 기술 교류를 통해 우리는 그들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놓는 순간 저는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견뎌온 세계는 이미 변해 있었고 일본은 지금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